방금 소개받은 이재경 교수입니다. 이 아름다운 미술 얘기하는데 이 딱딱한 법률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서야 될 또 그런 여러 가지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 활용해야 될 또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된 트렌드로서 분할 소유권 또는 뭐 조각 투자라고도 부릅니다만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벌써 2년 넘게 굉장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NFT 관련된 내용들도 사업적인 부분, 그다음에 법률적인 쟁점까지 해서 너무 길지 않게 하지만 좀 핵심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분할 소유권 거래도 그렇고 NFT 거래도 그렇고 지금 이미 연구 영역을 마친 부분도 있고 NFT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점점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 정책들 또 법률적인 그런 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귀추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딱 어떻게 고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정책에 따라서 뭐 이런 점 저런 점이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아직 NFT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큰 흐름 같은 게 아직 잡혀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 분할 소유권 부분이랑 NFT를 사실 한 주제로 얘기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서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분할 소유권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리겠고요. NFT는 기존에 뭐 많은 그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각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미술품에 대한 얘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아이템에 대해서 조각 투자 관련된 분할 소유권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할 소유권이라는 표현은 아직 법률적으로 딱 고정된 그리고 모두가 다 일치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제 시장에서 쓰는 표현 중에는 조각 투자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술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뭐 가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한우 같은 것도 조각 투자 형식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 자산을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자가 매입 운용을 해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서 결국 그 매입과 운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자와 투자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럴 경우에 권리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작품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이 조각 투자 형태로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런 여러 작품들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우리가 가격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김한기 선생님 작품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만 프로라타 플랫폼에서 이 거리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유명한 뱅시 작품을 이렇게 스마일링 카파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젊은 세대들의 그 호응을 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나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만 또 그렇게 굉장히 쉽게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줄리안 오피의 작품도 2017년도에 조각 투자의 형태로서 거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모바일 통해서 많이들 이제 거래를 참여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트렌드를 분석하다 보면 MZ 세대들은 이 모바일 폰을 통해서 쉽게 간결하게 그 투자에 참여하고 자신도 스스로 이제 예술 투자의 그 일부분이 된다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통한 뭐 차익 실현을 떠나서 그 작품의 소유권자가 된다는, 물론 이제 뭐 100만 분의 1 뭐 또는 뭐 몇십만 분의 1 뭐 이런 작은 포션이긴 하지만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소셜 커머스 업체 코카가 이제 소셜 커머스 형태로 시작을 한 이래로 이렇게 피카소의
작품도 무려 25,000명의 고객이 $50씩 공동 구매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국내 주요 미술품 이 조각 투자 플랫폼을 보면요, 이제 여러 플랫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트앤가이드, 아트투게더, 테사, 그 외 또 여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시 시점을 포함해서 이 전체적인 플랫폼의 현황을 본다면은 이미 굉장히 이 사업에 있어서의 자리를 잡고 있고 계속 이 조각 투자를 통한 거래 형태는 새로운 형태를 떠나서 온라인 시장의 이 미술 시장,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동 구매 작품의 소유 현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뿐 아니라 해외 작가 중에 이제 굵직굵직한 블루칩 작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이제 그 고개를 돌려서 미술품이 아닌 경우에도 많은 조각 투자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뱅카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조금 더 제가 깊이 말씀드릴 뮤직하우가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쪼개서 거래하고 저작권료를 배당받는 그런 형태인데, 이 뮤직하우가 이제 굉장히 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금융위원회에서 뮤직하우의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금융법적인 이제 규제를 시작하면서 많은 조각 투자 플랫폼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피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 있습니다만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조하시면서 주요 쟁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미술 시장의 돌파구로서 온라인의 시장으로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 앞선 발제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내 온라인 미술 시장 해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구매라는 표현도 한때는 많이 혼용이 됐었고 분할 소유권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미국 그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자료에서 fractional ownership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국 용어로서 이제 분할 소유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법률상 우리나라 민법상에 이제 분할 소유권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없고요. 이제 공동 소유라는 형태로서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민법 211조부터 214조의 공동 소유에 관한 규정들이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아직 이제 이 미술품을 포함한 조각 투자 시장에 대한 포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법의 개정상으로 아직 녹아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서 현재로는 현행 민법의 공동 이 소유에 관한 규정들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유사 개념을 보면요, 아트 펀드도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 하지만 이제 아트 펀드는 펀드에서 여러 작품을 샀다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제한된 기간 내에 파는 거기 때문에 한 작품당 일종의 펀드가 형성되는 그런 이 분할 소유권 거래 형태랑 좀 다르겠죠. 소셜 커머스 공동 구매도 결국 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그에 따른 그 디스카운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는 거라는 전체적인 그림은 비슷합니다만은 이 공동 구매 형태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이 하나의 투자의 형태로서 들어간 거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이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현장 자료집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전달이 될 그런 자료집에도 이 국내 사례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 열매 컴퍼니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테스라에 대한 그런 내용들, 데일리 뮤지엄, 그다음에 2019년도에 폐업은 했습니다만 프로라타 아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특별한 거래 방식을 통해서 시장에 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재로는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트투게더나 피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 공통된 내용도 있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틀은 이제
작품을 이 투자자들의 공동구매의 형태로 모아서 자산을 구입한 다음에 그 자산을 이제 좀 더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함으로써 그 차익을 돌려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지만 가끔은 어떤 작품을 구입한 다음에 그 작품을 뭐 임대나 기타 다른 활용을 통해서 전시라든지 그런 활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이 매매 차익 실현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웍스, 메세나스, 그다음에 프랑스의 모나트, 영국의 페럴 홀시스 같은 경우에도 분할 소유권 플랫폼으로서 많은 세계적인 그런 투자를 얻어서 조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가 또 알아볼 사례 연구로서는 크라우드 펀딩 업체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크라우디 같은 경우에 이 자본시장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모 방식을 적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소셜 커머스 업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카 같은 경우에도 이 피카소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술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조각 투자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당연히 우세하고요.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뭐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이제 부정적인 인식, 투기로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구매자들의 반감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까? 결국 이제 미술품 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특약 또는 보험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이 금융시장법적인 그런 규제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분석 내용들도 보면 대체로 연령대도 그렇고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젊은 이 구매층들이 재테크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구매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0% 이상 재구매 비율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약관 내용이나 개인정보 이용 관련된 분쟁도 발생할 수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법률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뮤직하우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결국 이 금융 투자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에서 신경 쓰는 건 이렇습니다. 결국 투자자를 모집해서 어떤 거래를 할 경우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융감독의 차원에서 이제 칼을 꺼낸 건데 투자 상품이다. 그러면은 아무나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투자 상품은 인적 물적 요건을 가진 이른바 금융기관에서 발행을 해서 그 감독들을 받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뮤직하우는 그런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상품에 해당하는 그런 이 상품을 팔았다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뮤직하우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에는 과연 이런 그 분할 소유권 거래가 투자 상품에 해당하는지 뭐 또 그밖에 파생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뭐 유사 수신 행위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뮤직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논의보다는 이제 그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죠. 네. 블록체인 활용하는 부분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검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할소유권 플랫폼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특정 금융정보법상 결국 신고해야 될 내용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의 적용 가능성도 이제 뮤직하우 이후에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뮤직하우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각 투자랑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규제 위반, 쉽게 해서 공시를 해야 될 그런 의무를 하지 않았고 또 금융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데 증권을 발행한 셈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뮤직하우스에서 쪼개서 팔았던 이 상품들이 결과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해야 될 금융상품이었다. 이런 이 결론이 내려진 셈입니다. 다만 이제 제재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6개월 보류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까지 지금 많은 이제 보류가 이제 완전 풀리게 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계약증권 첫 번째 위반 사례인데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그리고 5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사업 지속성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이제 규제해가지고 닫게 되면 그게 더 사업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찬물 끼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 정도 보류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의 정지를 갖는다. 그래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저권의 발생 수익을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이라는 성격 하에 결국 우리가 이제 금융 상품에 해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제 4가지 요건, 미국 금융법상에 나오는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있는데 그 테스트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본 거죠.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 등에 금전을 투자하고, 두 번째로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손익을 귀속받는 그런 관계, 세 번째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이런 종합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제재 절차 보류 조건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뻔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추상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절연을 시키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자 예치금과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분리해라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정보 보안이나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물적 설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라. 사실상 이런 설비나 전문 인력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밖에 합리적인 분쟁 처리 절차를 포함한 총 7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뮤직하우 관련된 그 보도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종 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은 이 자본시장법상의 내용들 적용을 최대한 피해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셈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봤고요. 그래서 그런 조각 투자 플랫폼의 상품의 증권 여부를 판단한다면 일단 미술품은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해서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많이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세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자료집들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NFT 관련돼서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지금 연구 영역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겠고 과세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FT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상 자산이 아니고 다만 결제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가상 자산으로서 과세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2021년도 작년 금융위에서 보도자를 낸 바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결제 투자 등의 수단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NFT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결론이 된 거죠. 그래서 NFT가 이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또 한편 또 유동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 등을 통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온 이후에 또 다시 이제 과세가 또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2023년을 예상했다가 그게 지금 1년 정도 더 미뤄진 상황이긴 한데 그와 함께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된다고 볼 경우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NFT의 성질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자산형 NFT냐 아니면 실물형 또는 주식형 NFT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우리가 자산형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을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주식형 NFT다, 그죠? 주식 발행으로 가는 NFT다 할 경우에는 과세를 주식에 대한 과세로서 우리가 대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 결과물로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또 한번 기출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내용들을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발표집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ow.